인구가 감소하더라도 내가 돈만 벌 수 있는 구조면 되는 거예요. 인구 감소를 내가 투자에 몇 년도부터 적용할 건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앞으로 인구가 감소할 거니까 투자하면 안 되는 맞지. 제가 시행을 해서 집을 지어서 팔잖아요. 외국분들이 집을 많이 사세요. 제가 지어서 팔았던 지역은 놀랍게도 한국 사람들이 사간 확률이 20%밖에 안 돼요. 80%가 외국분이세요. 인구 감소에도 상승하는 부동산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인구 감소 때문에 부동산 투자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투자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얘기니까 이게 15년이 넘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얘기하면 가끔 충격받으시던데, 인구 감소는 투자할 때 고려하셔야 돼요. 투자를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거꾸로 여쭤봐요. 영원히 사실 것처럼 질문하신다고. 된다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돈을 벌어도 재밌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 투자를 통해서 돈을 모았던 분들을 만나보면은 나이가 드시면은 할 수 있는 게 불편하세요. 나이가, 제 그냥 직접 경험이에요. 60이 넘은 분들은 슈퍼카를 탔을 때 잘 안 타세요. 너무 불편하시대요. 큰 차를 타려고 하시거든요. 젊은 분들이 이게 감당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은,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내가 돈만 벌 수 있는 구조면 되는 거예요. 인구 감소를 내가 투자에 몇 년도부터 적용할 건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앞으로 인구가 감소할 거니까 투자하면 안 되는 맞지가. 그리고 외국 사람들 들어오는 걸 왜 감안을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시행을 해서 집을 지어서 팔잖아요. 외국분들이 집을 많이 사세요. 제가 지어서 팔았던 지역은 놀랍게도 한국 사람들이 사간 확률이 20%밖에 안 돼요. 80%가, 참고로 여기는 안산이에요. 80%가 외국분이세요. 고려인, 중국인, 중앙아시아, 몽골까지. 이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사람과 동일한 노동법을 적용을 받아서 근로를 하시고요. 제가 건설 현장을 돌리면은 이분들이 이게 안 믿어주시는데 중국 분들이 500만 원 넘게 가져가세요. 그럼 이분들의 꿈은 뭐냐면 한국의 사람들, 가족들 데려와서 사는 거예요. 그럼 왜? 라고 물어봤을 때 되게 쉬워요. 중국의 내 친구가 한 달에 3, 40만 원 번대요. 직장 다니면서. 이거는 현실이잖아요. 자기는 여기서 500 벌어요. 그럼 자기는 이 돈 벌어서 중국 들어가면, 이건 표현을 못해요. 여러분이,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연봉이 4천이세요? 4억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여기서 4억 연봉자가 들어오면 어떤 소비 생활을 하겠어요? 근데 여기 데려서 가정을 꾸리면 내 아이들이 여기서 돈을 번단 말이에요. 더 좋은 혜택을 누리면서. 그래서 집을 사세요. 왜냐면 월세 내면 돈이 안 모이니까. 그 원리예요. 외국분들이 상당히 집을 많이 살고 있고, 그래봤자 한국은 외국 사람들이 집을 사는 비율이 거의 최저예요. 안 좋아하세요, 한국을. 저희가 분단 국가, 냉전 국가라는 사실을 한국 사람들만 잊어버리고 있는 거지, 외국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세요. 언제든 미사일 날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까지 좀 감안을 해도 저는 일단은 2031년까지는 인구 감소에 대해서 괜찮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놀랍게도 이게 코로나 터지기 전에 2035년이었어요. 사망자 수가 너무 많아요. 집을 원래 가지고 계시던 노인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유입이 폭감했어요, 그때. 저 데이터로 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2031로 줄였어요. 이 부동산 투자를 한다, 그리고 인구 감소가 걱정이 된다면 얘는 항상 이게 제일 좋아요. 대학교를 예를 드는 게 좋아요. 지금 강원도 쪽 가면 폐교하는 대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왜 폐교를 하느냐를 질문했을 때 많은 분들이 수요가 없으니까 말씀하시는데, 전 그거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학이 왜 만들어졌냐고요. 이거요, 옛날엔 대학만 나오면 메리트가 있었어요. 수요가 많을 땐 아파트만 사도 메리트가 있다고요. 근데 거기가 지금 폐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있다가 빠지는 거예요. 수요가 있다가 인구가 줄거나 수요가 있다가 인구가 안 줄어도 수요가 빠지는 곳은 애시당초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대학교만 가면 메리트가 있는 시대는 끝났어요. 하지만 서울의 인서울, 이 대학은 여전히 인기가 많아요. 제가 이제 전 직장 중에 한 곳도 교직원이었거든요.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싸들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대치동의 밤은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곳들의 부동산 가격은 수요가 끝나야 끝나요. 그리고 문제는 여기에 수요자들이 돈이 더 많아져요. 화폐 가치 하락의 방어를 잘하니까. 그럼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할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인구가 감소하면서 수요를 뺏길 곳이 어디냐? 그럼 현장 나가보시면 뻔해요. 제가 동탄 신도시 입주할 때, 한강 신도시 입주할 때, 검단 신도시 입주할 때, 남양주의 신도시들,
고양시에 신도시가 7개인가 8개예요. 남양주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름 다 지루하잖아요. 거기 입주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뭐냐? 유령도시. 이것도 설득 안 되면 일본의 다마 신도시 얘기하세요. 그냥 가보세요. 그러면 그분들 말과 다르게 유령들이 들어와서 사는 것도 아니고 집에 어떻게 불이 다 켜져 있냐는 거예요, 제 말은.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와 살았는데 인구가 별로 안 늘었거든요,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 어딘가 수요를 뺏겼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딘지 찾으시면 되는데 못 찾으시겠죠, 여러분들. 다 못 찾으세요. 전 알거든요. 여러분들이 안 보는 곳이겠죠. 오래된 빌라촌의 반지하, 아니면 이상한 고시텔, 이런 데서 이탈해서 나오신단 말이에요. 또는 지방에서 오신단 말이에요. 해외에서 오신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어딘가 이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때문에 합가하고 있다가 나오면 티가 안 나겠죠. 이런 것들은 정비사업장이나 제가 시행을 하지만 가보면 여러분 반지하 있잖아요. 서울의 반지하 침수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요. 역사적으로 반지하는 원래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에요. 반지하 원래 창고예요. 거기 거주하는 거 불법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 주거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영화 보면은 마곡간이라도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하잖아요. 거기 좀 재워달라고 해서 일세를 내고 여관숙처럼 자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집주인들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짐 빼라. 나 이거 여기 하숙 받겠다 해가지고 반지하에 사람을 받기 시작했어요. 집주인들이. 너무 수요가 많으니까. 근데 이게 너무 늘어나니까 양성화시킨 거예요. 국가에서. 왜냐면 이걸 양성화시키지 않고 벌금을 매기면은 명도를 해야 되는데 쫓아낼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때 임대차 택배법 만들 때인데. 그래서 집이 부족하면 만들어서라도 사는 게 여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반지하를 없애고 있단 말이에요. 일정 이하의 주거시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지금 어딘가 주택은 녹슬어서 쓰러져 가고 있고 유령집이 되고 있고 폐가가 되고 있고 반지하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순차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빈집들. 신규 공급을 제대로 해주면 더 가속화가 되겠죠? 이 속도로 따졌을 때 아파트 투자를 함에 있어서 본격적으로는 2031년부터 보수적으로 반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정말 수요가 없는 아파트가 타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애시당초 한국 아파트는 공실률이 너무 부족해요. 어큐펀시라고 부르거든요.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공실률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호텔도 공실률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텔을 운영을 하는데 예약 시스템에 실패가 있었거나 오류가 있었거나 일부 객실에 문제가 있어요. 손님을 받았는데 한쪽에 누수가 생겼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대비하거나 자연적으로 이 공실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이나 미국 드라마 보고 가시면은 집 보러 갔을 때 신혼부부가 중개사랑 같이 가서 딱 비어있는 집을 깔끔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침실 이렇게 설명을 쫙 듣는데 한국은 가면은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의 집에 누가 있죠. 애시당초 공실률이 너무 부족해요. 아파트를 너무 선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투자할 거라면은 일단은 아파트만 보시니까 그런 건데 하단에 수요를 뺏기고 있는 곳들에 가보시면은 인구 감소에 내가 어떻게 대비를 하겠다는 느낌이 와요. 그거까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외곽에 오래된 아파트에 어떤 집부터 비어나가겠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음마아파트 아니면 서초동의 반포주공 아파트 40년 넘은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에 한번 거주해 보시면 감이 딱 와요. 실거주하기 안 좋아요. 주차는 3중 주차. 깜빡하면 전화 와서 차 빼달라 그러고 차 긁혀있고 녹물 나오고 이게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왜 살까요? 서울에 수요가 많아서 그래요. 이런 데 괜찮아요. 거기가 신축이 된다? 대박이죠. 근데 이렇지 않은 지역은 어디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 왜 거주하죠? 일자리, 교육이에요. 일자리, 교육이 없는 곳은 아파트가 완전 구축이 아니어도 먼저 수요를 잃어버릴 수가 있고 아파트 일자리에 비해서 집이 부족한 곳은 썩어 부서지기 직전까지 수요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감안하게 되면은 인구 감소와 투자에 대해서 정답은 없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답은 없어요. 근데 저는 31년도부터 아파트 투자함에 있어서 전 전국구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활용을 할 거예요. 수요를 뺏길 곳을 굳이 살 이유는 없어요. 세입자가 있는 것과 가격이 오르는 건 별도 문제거든요. 한국은 자산 비중에 부동산이 많은 영향을 주나요? 엄청나죠. 엄청나죠. 예. 왜냐면 저도 이미 겪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25년 3살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분명히 같은 동네 살았지만 달동네에서도 그분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 아저씨가 똑같이 힘드셨거든요. 제가 살았던 동네는 어떤 데냐면 정말 비 홍수 나잖아요. 그럼 퍼세식이니까 똥물 넘치고 개 풀려 있고 막
그런 동네예요. 시멘트 그 쓰레기 수거통에 애들 들어가서 놀고 있고 막 그런 동네고 논밭이 섞여 있어서 애들 빠져 죽고 막 그런 동네예요. 어디 가서 얘기한 적 없어요. 근데 그런 동네에서도 항상 성공하는 분들이 나오거든요. 뭔가 수출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세월이 지나서 IMF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환율 때문에 갑자기 잘 살게 되신 거예요. 그중에 이제 우리가 25년 3살이 하는 동안에 분양을 받았거나 아파트 사신 분이 나중에 연락을 들어보면은 이것만으로 물론 다른 것도 있겠죠. 자산 격차가 그 아랫세대 저는 이제 못 따라가는 거예요. 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항상 투자의 목표는 강남. 전 다른 얘기 안 해요. 가성비를 높여서 최대한 좋은 입지에 부모님 원망 그만하고 내가 깃발을 꽂는 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사회 구조가 그걸 굉장히 어렵게 해놨어요. 옛날보다 훨씬 어려워요. 요새 젊은 분들은 더더더 어려워요. 대출 틀어막죠. 다주택자 규제하죠. 뭐 다 세금 징수하죠. 부자들은 훨훨 날아다니고 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능한 최대한 빨리 좋은 데 입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제가 얘기해봤자 팁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잠실의 엘스 아파트를 무조건이란 표현을 써서 사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2022년 11월 달이에요. 제가 현장에 갔는데 매물이 18억 5천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갔는데 가격이 더 안 깎이고 드디어 매수세가 기웃거리다가 사람들이 보러 다닌 건 계속 보러 다녔어요. 7월 달에 폭락한 다음에 9월 달부터 사람들이 어슬렁거렸는데 계약을 안 하시더라고요. 10월 달부터 계약하셨어요. 근데 계약을 해봤자 모르잖아요. 10월 달에 계약을 하길래 11월 달에 이건 바닥이니까 무조건 사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많이 느껴요. 반응이 없어요. 너나 사. 그러니까 저도 미래 못 맞춰요. 저도 돈 벌 거 있으면 제가 먼저 합니다. 저는 그런 막 깨끗한 척하는 사람 아닌데 어차피 저도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제가 채널이 가치가 있어야 될 거예요. 저란 인간도. 그래서 정말 그 환경에 추천을 드린 건데 지금 거기가 27억이에요. 22년 11월 달이니까 지금 2년이 안 됐어요. 좋은 동 좋은 호수가 18억 5천에 왔다가 안 팔리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27억이면 차익이 8억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없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은 부자예요. 없는 사람일수록 어쩔 수 없어요. 죽어라 공부하든지 죽어라 노력하든지 리스크를 감당을 해야 돼요.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잃을 게 많은 건 부자들이에요. 뭔가 투자할 때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하시잖아요. 저도 알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는데 부자들은 잃을 게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지금 너무 힘들다면은 상대적으로 잃을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를 비난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저처럼 하셨다면 비난하세요. 저는 회생 시스템이랑 파산 시스템을 공부를 아예 따로 했어요. 미리 알고 시작했어요.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회생 신청, 파산 신청 이 비율 막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세요? 회생 신청이랑 파산 신청이랑 가면은 비율이 한 7대3, 8대2예요. 막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이 나야 되거든요. 제가 이걸 공부를 왜 했겠어요? 이게 리스크 관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세요. 그냥 뭐 잘못되면 내 인생 끝. 뭐 마포대교 가라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는데 한국이 시스템이 돼 있단 말이에요. 뭔가가. 그리고 독촉이 있잖아요. 채무에 대해서 독촉하는 게 법이 있어요. 좀 짤막하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빚 갚으라고 전화가 왔잖아요. 빚 갚으라고 전화가 와서 전화를 다 무시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럼 불법일까요? 합법이에요. 전화를 안 받았잖아요. 근데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은 다음에 저는 회생 파생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물어보는 게 사건 번호 알려주세요. 그럼 사건 번호 2주 있다 나옵니다. 그럼 2주 동안 괴롭힐 수 있느냐? 아니에요. 사건 번호 나올 때 동안 내 담당 변호사 이 사람입니다. 나는 이 사람 채무에 대해서 대리인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얘기하면 연락 못해요. 못 괴롭혀요. 야, 그럼 TV 보니까 깡패들이 형사들이 와서 잡아갑니다. 바로. 그거 불법이에요. 민법이 아니라 형법이에요. 그냥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공부도 안 하시면서 야, 없는 사람이 무슨 투자야? 망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아무 공부도 안 하시잖아요. 제가 이걸 공부를 지금 한 게 아니에요. 투자하기 전에 했어요. 왜냐면 저도 리스크를 지고 이제 도전을 할 건데 내가 잘못되면 나도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회생이 뭔지, 파산이 뭔지, 어떤 식의 독촉을 받게 될지, 형법에서 날 뭘 보호를 해줄지 모르잖아요. 전세도 역전세 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다들 모르세요. 전세입자의 위치에 따라서 이게 일어나는 사건이 다 달라요. 이 사람이 금융기관에 등록이 돼 있는데 뭐 대출을 받았냐 안 받았냐 다 달라요. 저 3천만 원 들고 시작했거든요.
없으면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공부하고 경험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리스크 해지 중에 방법이 하나가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시간은 젊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도전을 하지 않으면서 시간은 다 보내요. 전월세를 택해요. 그리고 저를 비난하세요. 그러면서 실력을 늘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둘러보시면은 왠지 이상하게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또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20대 초반이나 20대 그 중반부터 부동산에 들어간 사람들은 10년, 한 15년 지나서 만나면 뭐가 좀 다르지 않으시던가요? 이걸 뻔히 알면서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게 조금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함에 있어서 목표를 딱 잡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입지에 먼저 들어가겠다. 최소한 내 노후는.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 하세요. 너 그렇게 아득바득 살아봤자 관뚜껑에 돈 넣어서 갈 거냐? 그럼 저는 물어봐요. 그럼 관뚜껑에 가난도 넣어가는 거 아니고 돈도 넣어가는 거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재밌게 만족스럽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젊을 때 아니면 중반이라도 잘 벌면 지금 고생하면 노후가 편하겠죠. 제가 경매하면서 나이 드셔서 이제 명도 대상이신 경우엔 노후에 대한 공포감이 말도 못 하시거든요. 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목표를 일단 주요 입지에 일단 깃발을 꽂으면 시간이 지났을 때 위너가 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내가 어떻게 갈까? 그러면 월급 계산하시면 무조건 답이 안 나와요. 이거 무조건 안 나와요. 계산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럼 상관없어요. 비트코인을 하셔도 되고 주식을 하셔도 되고 부동산을 하셔도 돼요. 근데 부동산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별도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부자처럼 그냥 사고 팔고 기다리고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답이 안 나와요. 주식,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비트코인을 몰라요. 할 줄도 모르는데 제가 예전에 다른 분 채널에 나가서 그때가 2022년도 올 거예요. 비트코인 최저가일 때 나랑 비트코인 한다. 근데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네가 생각하기에는 코인이 오르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저는 젊을수록 가진 게 없을수록 안 좋은 시장, 바닥 찍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장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올라가고 있는 시장은 자산가 될 거예요. 제가 해봤는데 당할 방법이 없어요. 올라갈 게 뻔해요. 땅덩어리가 커요. 한 150억 한대요. 이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투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의 돈으로 투자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요 입지에 먼저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여러분 제가 다녀보면은 수출하는 기업들은 좋다고 하지만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저도 이번에 정규 20기 하면서 전국을 돌았는데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다들 힘든 시간 보내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안 좋을 때 투자란 뻔한 얘기는 안 할게요. 왜냐면은 지금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바닥, 막 여러분이 싸게 살 수 있고 마음껏 살 수 있는 시기도 아니에요. 규제는 남아있고 매매가가 안 올랐을 뿐이지 전월세는 다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바닥이니까 투자하세요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부동산을 공부할 시기예요. 제 생각에 2년 정도 지나면 제 말이 옳았다는 게 여러분한테 와닿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월세를 택하냐, 전세를 택하냐, 매매를 택하냐, 투자 공부는 자유지만 하느냐 안 하냐에 따라서 2년 후에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특정 단지를 놓고 여기 이대로 가면 월세 300 넘어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저한테 정신병자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그 아파트 월세가가 130에서 150 했거든요. 지금 350이에요. 요번에 가니까 380입니다. 여러분 월세는요 올라갔다고 정부가 내려주는 게 아니에요. 해외에 나가면 그거는 감당이 되는 게 아니고 월세를 통제하면 공급은 더 감소해요. 그럼 아파트는 또 더 비싸진단 말이에요. 악순환이란 말이에요. 월세는 여러분들의 소비 생활을 좀먹을 거예요. 지금 내수 경기가 왜 안 좋은지 생각하면은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해요. 세금 올랐죠. 이자 올랐죠. 규제는 많이 하잖아요. 월세 내고 나면 그럼 전세로 가면 전세가 싸느냐? 이것도 아니야. 전세자금 대출이 비싸요. 여기서 끝이에요. 월급 받았는데 월세랑 전세 이자가 올랐으면 쓸 돈이 없잖아요. 그럼 내수 경기가 좋은 게 비정상인데 나가서 쓸 돈은 없는데 이거를 파는 사람들, 자영업자들은 내는 이자가 늘었잖아요. 공급자 힘들죠. 수요자 힘들죠. 내수 경기가 좋은 게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내 생활 필수제인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한다?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나라를 믿고 간다? 전 아니라고 봐요. 지금은 바닥이니까 투자하세요, 돈 버세요 할 타이밍도 아니야. 지금은 생존을 위해서 과연 내가 지금 부동산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생각을 해야 돼. 위기의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은 시장도 아니고 나쁜 시장도 아니야. 그거 논할 때도 아니야. 위기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